안녕하세요. 캐시맵 기획자 이근영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경영을 위한 시스템 구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스템이 이제 XT를 제가 맨 앞에 적어놨는데요. 이런 얘기를 먼저 쓰면 제 나이가 보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걸 접한 게 XT서부터 뭐 386, 486, 586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개념도 나왔고요, 구독이라는 개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전환기에 서 있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 시스템 경영이라는 단어와 디지털 경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혼재되고 있는데, 이 디지털 경영이라는 단어로 지금 현재의 트렌드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키워드로 디지털 경영이라는 단어들을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 공유경제, 온라인 쇼핑, 비대면 시대, 국경 없는 쇼핑, 이런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죠. 이 상황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급속한 소비자의 변화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급속한 소비자의 변화가 대기업에게는 어떻게 다가서고 있냐 하면, 비대한 조직으로서 의사결정이 둔화될 수밖에 없죠.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직이 커지면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밖에 없고, 또 대기업이다 보니까 과거의 영광이 있습니다. 코닥 같은 기업이죠. 필름 회사로서 전 세계 1위를 하다가 지금은 알 수 없는, 지금 신세대들은 아예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회사로 전락해 버렸죠. 이런 식으로 과거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광에 매몰돼 있다 보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조직일수록 변화가 피곤합니다. 위기라고 하지만 글쎄 그 구성원 하나하나까지 그 위기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중심에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억대 CIO를 영입을 하고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라도 회장님이 읍소를 하고, 그러면서 이러다 우리 자칫하면 회사가 소멸된다, 이런 위기감의 발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어떠냐? 중소기업이 억대의 CEO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EO가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요새 또 되게 밝으세요. 이 IT의 정보기술 이런 것들에 밝으시기 때문에 CEO가 직접 CIO 역할을 하시면 되고, 또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 협업을 강화하면 곧바로 디지털 경영으로 안착하실 수 있다. 정리하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유행같이 지금 막 회자되고 있는데, 사실은 큰 기업 중심의 얘기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 경영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어쨌든 회자되는 가운데서 많은 IT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CEO의 의지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CEO의 의지가 있어야 돈도 많이 쓸 수 있겠죠. 또 시스템 개발, 통합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을 터이고요. 그래서 CEO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영이라고 주제를 잡고, 이 주제에 대해서 4개의 방아쇠 트리거를 꼽아 보았습니다. 디지털 경영의 4트리거인데요. 첫 번째가 통합 업무 시스템을 활용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원인 행위자가 담당하게 하라. 세 번째는 전자결제하라. 전자결제를 쓰시라는 거죠. 네 번째가 아웃소싱을 활용하라입니다. 지금부터 이 통합 업무 시스템을 활용하라, 원인 행위자가 담당하게 하라, 전자결제를 하라, 아웃소싱을 활용하라, 이 4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트리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가 통합 업무 시스템인데요. 지금 밑에 메인 매출, 경비, 인사, 회계, 자금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통상 우리가 업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업무 시스템과 ERP라고도 얘기하죠. 전자결제가 사실은 그 기술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된 서비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 업무 시스템과 전자결제를 항상 연계해서 쓰죠. 더군다나 이제 따로따로 있는 시스템은 불편하기 때문에 싱글 사인온이라고 해서 한 번 로그인하면 전자결제 쓰고 업무 시스템 쓰고 또 메신저, 협업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통합 업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돈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업무 프로세스가 연계가 됩니다. 각각의 업무 단위 업무들이 연계되면서 프로세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가 흘러다닌다는 거죠. 데이터가 중간중간에 끊기게 되면 되게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시스템별 어드민이 통합 어드민 혼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관된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고 직원의 입퇴사에 대한 세팅이 간결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최적의 업무 환경이 만들어지고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되지 않은 시스템을 쓸 때 어떻게 되느냐? A사의 회계 시스템을 쓰고 B사의 인사 시스템, C사의 전자결제, D사의 판매관리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시스템별로 각각의 어드민이 존재를 하고 회계 시스템과 인사 시스템, 전자결제 그 시스템마다 직원들이 다 셋업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직원 들어올 때마다 탑재해줘야 되고 퇴사하면 또 퇴사 처리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 어드민이 일관되지 않다는 거죠.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회사가 다른 상태에서 시스템을 써야 되고 어드민은 통일돼 있지 않으니까 중소기업에서 자칫하면 이제 이걸 맡았던 담당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이 시스템들을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이 시스템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대표님들이세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이 시스템의 어드민을 알지 못한다면 직원 입퇴사에 따른 권한 부여 자체도 로그인 통제 자체도 못하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됩니다. 통합 업무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분산된 시스템은 더 문제가 4배 이상 늘어나겠죠. 마찬가지 지금 화면처럼 4개의 시스템을 나눠서 쓰게 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통합 업무 시스템을 쓰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트리거인데 원인자 중심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휴가 가는 사람이 휴가 신청서를 쓰면 되고요. 물건 판 사람이 거래 명세서 만들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되고요. 돈 쓴 사람이 지출 결의서 쓰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회사를 보니까 말일날 지출 결의를 경리가 몽땅 몰아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 업무 시스템을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거죠. 그때 바로바로 처리해버리면 업무가 분산되면서 업무 효율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각자가 카드 쓴 사람이 경비 쓴 사람이 지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장님들은 리얼타임으로 경비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아실 수 있는 구조가 됨에도 불구하고 경리한테 그냥 의뢰하는 것처럼 경리가 다 몰아서 올려 이러다 보니까 경비 현황이 눈에 직접적으로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 트리거로 원인자 중심으로 업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안 되는 현상을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이렇게 병목이 일어나는 현상을 누구한테 만들게 되냐면 관리직에 있는 분들한테 특히 이 회계팀, 경리팀에 있는 분들한테 몰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룰루랄라 하고 놀러 다니진 않겠지만 사장님이 보고 싶어하는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카드 쓴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어저께 카드 쓴 거 다 결제 올려요. 그 다음에 오늘 물건값 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출결이 올려요. 그러면 그것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알아서 자기가 담당한 걸 올리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 감당하기 때문에 사장님은 리얼타임으로 오늘 요번 주에 돈 나갈 게 얼마구나 다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시는 건데 그거를 경리한테 몰아서 줘버림으로 해서 사장님도 답답해지고 경리팀도 답답해지고 모두 답답해지는 거고 이렇게 일이 병목되다 보니까 세무사한테 넘어가는 자료가 늦어져요. 늦어지니까 세무사님도 저 집은 언제 자료를 줄 거야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게 되는 거고
그 세무사님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은 머리 숙이고 있는 거죠. 야, 또 1년치 몰아서 하는구나. 이런 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원인자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분산되지 않으면 병목은 필연이다. 생각을 바꾸셔야 하고요. 두 번째 트리거였습니다. 세 번째 트리거가 뭐냐면 전자결제 쓰시라는 겁니다. 국민의 앱이 있죠. 톡. 이 톡을 가지고 업무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에 파일도 주고받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일 국민의 앱 카카오톡으로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은 개인 거예요. 회사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이 퇴사를 했다. 야, 그때 너 받았던 그 파일 좀 줘봐. 연락도 안 된다. 그러면 이 파일 받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은 개인의 소통을 위한 앱이기 때문에 저장 기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대학교 서클 같아지는 이유가 이 톡 기반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전자결제 시스템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했고 그거의 결제 라인에 누가 있었고 누가 그걸 승인했고 최종적으로 그것들이 문서화돼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스타트 포인트가 전자결제다. 그 다음에 이 전자결제가 폰에서도 결제가 되고 하니 결제를 신속하게 해주세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세요. 결국 그게 업무의 신속성을 만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꼭 쓰시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 트리거는 아웃소싱의 활용입니다. 지금 핵심 역량의 인재를 내재화해서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세무회계, 경영자문, 노무, 법무, 특허, 기타 당연히 전문 서비스를 가서 의뢰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셔서 경영관리와 시스템 관리까지 아웃소싱으로 맡기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지금 경영관리의 어떤 기능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얼마든지 이 클라우드 환경 때문에 얼마든지 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 마찬가지로 통합됩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클라우드 이 CEO 아카데미인데 클라우드가 됨으로 해서 이런 시스템 관리를 위한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클라우드, 사스 전 앞에서 강의하셨지만 SaaS 그런 서비스 단으로 활용하시는 방법, 그러면 시스템 관리까지 아주 원활해지게 되는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스템이면 집에 회사 내에 서버 두고 거기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제 장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만들지 않았지만 클라우드를 한마디로 좀 설명을 드리면, 특히 이 사스 서비스를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아반떼를 1,5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5년을 탔어요. 그랬더니 얘가 제네시스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스 서비스의 매력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소소한 업데이트는 돈 안 받고 무료로 계속 기능 고도화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샀는데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누리게 된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구독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독형이 또 좋은 건 뭐냐면 도입할 때 목돈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돈 안 들이고 좋은 시스템 받아서 쓰는데 거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계속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서비스를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디지털 경영을 위해서 회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누구나 아시죠? 스타트업이 되고 나서 한 6개월만 지나면 이제 재무제표 얘기를 듣게 돼요. 왜 듣게 되느냐? 대출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대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한 90%는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대행을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통해서 은행 대출과 신용평가가 일어나고, 이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라는 걸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발생주의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매일매일 보고 싶은 게 이 캐시플로우입니다.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거래처 미수는 어떻게 생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근데 이 캐시플로우는 현금주의 회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 캐시플로우는 현금주의 회계, 회계 전문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가 있다. 발생주의 회계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 방식을 뜻하고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 기준에서 발생주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기업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데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발생주의 기반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회사의 경영성과를, 경영현황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 심사 받고 신용평가 받을 때 재무제표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발생주의가 쓰이게 되는데 단점이 뭐냐? 기업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집에 갔는데 왜 김치 안 주세요? 중국집에서는 단무지 먹는 거예요. 이런 결이 있는 것처럼 발생주의에서는 현금 흐름의 파악은 어렵다. 그래서 현금주의 회계는 뭐냐면 일종의 가계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꼬박꼬박 기록함으로 해가지고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재무제표 안에 현금 흐름표라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엑셀로 만들어냅니다. 현금주의로 하면 좋죠. 그런데 단점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회계 시스템들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시스템이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세무사가 쓰고 있는 세무 프로그램과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엑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대표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회계는 양손잡이 회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 손에는 캐시플로우, 한 손에는 재무제표 이렇게 들고 계셔야 원활한 회계를 활용하시는 것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양손잡이 회계의 첫 번째가 현금주의 회계로 은행 카드사에서 데이터 가져와서 용도 정리해서 장부와 리포트가 나타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에게 발생주의 회계로 장부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현명한 방법이고 이 두 가지 회계를 원활하게 사용하시는 게 스마트한 회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금주의 회계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계를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의 기록입니다. 돈의 기록이고 용도별로 모아서 보는 게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돈의 기록이 어디 있어요? 은행의 입출금 내역에 다 들어있고 카드 사용 내역에 99%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져다가 용도 정의를 하는 거죠. 흔히 통장 정리했어, 카드 정리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하면 회계 처리가 끝나버리는 거죠. 현금주의 회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름으로 해서 캐시플로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복식 회계한다고 막 하실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세무사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그건 그쪽 걸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발생주의 회계 방금 설명드린 대로 통장 정리하고 카드 정리된 내용만 세무사한테 보내주면 세무사가 everything okay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게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잘못 꿰어진 단축, 이 회계의 무한궤도라는 말씀을 잠깐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재무제표와 복식회계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맡기자. 그래서 세무사가 복식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의 70%가 엔지니어 출신들이세요. 엔지니어 출신들이 기장하고 뭐 회계 처리하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빠른 현황, 경영 현황 파악이 필요하죠. 캐시플로우 보고 싶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래서 막 물어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세무사가 쓰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는 거죠. 제가 상표는 프로그램명은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아실 거예요. 더 뭐라고 하는 것 누구나 추천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세무사가 복식 기장할 때 쓰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어려워서 맡기고 나서 내가 회사에서 간단하게 쓴다고 도입한 프로그램이 세무사가 쓰는 프로그램이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20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한 회계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은행에서 카드사에서 싹 가져와서 정리해요. 회계 몰라도 돼요. 용도만 알면 돼요. 이게 어떤 용도였는지만 알면 그걸로 현금 흐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서 장부와 리포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세무사한테 넘겨주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더 뭐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줘요. 재무제표 작성이 그 원하시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양손잡이 투트랙으로 회계를 하시는 게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순환의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리면 회사 내에서는 영업활동이 일어나면 그걸 정리하면 캐시플로우가 보이고 사장님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보여요. 경리가 늦게 퇴근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의 용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사한테 맡겨놨잖아요. 그 세무사한테 맡겨놓은 상태에서 저희 시스템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겠는데 캐시맵이라고 하는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통합업무 시스템에서 정리를 끝내놓으면 세무사가 텍스맵이라고 하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캐시맵에 접속해서 스스로 챙겨가 버립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이렇게 기획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들 하세요. 세무사 자료처럼 챙겨주는 것도 일이야. 정말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맵 플랫폼을 이용하고 캐시맵을 이용하면 사장님은 그냥 내 책상에서 잘 정리해 놓으면 필요한 거 싹싹 가져다가 세무사가 더 멋이기 위해서 정리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만들어서 세무사 서류면서 딱 꽂아주는 거죠. 이렇게 일을 해야 선순환의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클라우드여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인터넷 기반으로 연결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식이 너무 강하게 굳어 있고 그것들이 계속 재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을 한 20대 사장님도 옛날 20년 전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좀 말씀드릴게요. 격리가 있죠. 회사의 내부 관리팀 여기에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 다음에 세무사한테 바로바로 온라인으로 가져가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계사를 너무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냥 층이 다른 곳에 있는 회계팀 이렇게 생각하셔라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부산지사하고 실시간으로 업무 공유가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로 해서 업무와 병목이 생기고 뭘 처리 못하겠고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 세무사를 내 회사의 회계팀장이야 이렇게 여기시고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시면 아주 원활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좌청룡 500호를 거느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슬픈 이야기 좀 드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월, 8월, 12월 그 기간에 지금 세무기장을 맡겼어요. 제가 세무기장을 그냥 당연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맡겼어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근근히 그냥 부가세 신고하는 정도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서부터 이제 콩을 볶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장료를 월기장료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세무사 쪽에서는 데이터가 안 오기 때문에 연기장으로 일렬치를 몰아서 하는 일을 12월 달서부터 밤새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하는 일 아니니까 상관없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대표님들이 받으시게 돼요. 뭐냐? 1년치 성적표를 1년이 다 끝난 후에 받아보시게 되는 거죠. 와,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얘기를 이제 2월 달이나 3월 달에 하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새 그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잘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안 내게끔 기장을 아주 날렵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년 3월 달에 지금 입주하기로 했는데 3월 달에 입주하기로 했는데 1월 달에 보니까 대출이 안 나와. 그러면 대출이 안 되니까 입주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이 생각부터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치셔야 돼요.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공간적, 심정적 이격인 거죠.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세무사님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심정적으로도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홍 팀장이 좌청룡 500호야. 홍 세무사가 우리 회계팀장이야. 이렇듯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 세무사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발생주의 회계를 세무사한테 맡겨놓고 사무실에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싸워요. 많이 틀리니 이렇게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정작 보고 싶은 건 안 나와요. 왜? 엑셀로 노가다를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불합리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회사 내부의 업무가 과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인원 추가가 일어나게 돼요. 갈아 넣는다고 그러죠. 사람을 계속 갈아 넣어야 그나마 이제 엑셀로 된 자료를 받아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 회사에서는 시스템 사달라면 사주고 인원 뽑아주면 인원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는데 왜 내가 보는 건 안 나오는 거야? 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시면 돼요. 성적 관리를 하자. 자, 고등학생, 중학생 자제분들이 있으시면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중간중간 모의고사 보면서 성적 관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도 성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 관리 자체를 맡길 수도 있어요. 꼭 격리를 뽑지 않아도 요새 이 경영 관리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어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다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실시간으로 데일리 경영 현황을 조회하고 매출 매입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것들을 해 나가시는데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내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세무사한테 일을 맡겼을 때 분기 결산으로 계속 받으시면서 최소한 석 달에 한 번씩은 내 재무제표 확인하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제가 대표님들 수없이 만나봤는데 재무제표 매일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 없으세요. 그런데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재무제표 만드는 프로그램이라 무슨 얘기만 나오면 재무제표 나오냐고 그래요. 재무제표는 세무사가 만든 거를 가져가야 은행에서도 인정을 해주고요. 내가 1조짜리 매출했어라고 가져가면 은행이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공신력이 있는 세무사가 하는 게 맞다라고 전제하고, 그걸 방치해 놓지 말고 3개월에 한 번씩은 확인하시면서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분기별 성적 관리가 되고 관리하에 성장하는 기업이 됩니다. 매출이 많고 이익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기별로 세무사 만나서 세무사로부터 조언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에 의해 전문적 처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뢰가 제고가 되죠. 업무 효율이 좋아지죠. 비용도 절감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이 그림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세무사용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내가 원하는 건 엑셀로 나와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야 되니까 2,500짜리, 4,000짜리, 6,000짜리 이렇게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업무를 세무사가 다 감당해 준다고 하면 지금 세무사 얼마에 맡기세요? 라고 하면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렇게 인원을 쓸 때 들어가는 비용이 월에 뭐 200, 300, 500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세무사한테 200만 원만 줘보세요. 이 세 사람한테 나가는 돈들의 기능들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도 반문하세요. 아이 그 사람 그 일만 하나? 이라고 얘기하시죠.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저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다. 비용 절감이 되는 방법이다. 전문가 아웃소싱을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결제가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제법 있어요. 전자결제에 어떤 뭐 굉장히 파워풀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자결제 기본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서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속한 결제를 해줌으로 해서 업무가 돌아가고 이게 다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업 직원하고 관리직하고 다 한 15명이 나가서 오늘 으쌰으쌰 하자, 의기투합하자 그래고 술 먹고 쌈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무도 안 나왔어요. 다 퇴직했어. 회사에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사장님은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 뒷감당해 나가실 거냐는 거죠. 전자결제를 통해서 문서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걸 가지고 후임자 뽑아서 이어나가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카톡에 들어있다. 직원들 연락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전자결제의 기본적인 건 문서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전자결제가 회계, 인사 이런 연계 시스템과 연관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출결이 딸랑 올라가 버렸어요. 거기 그냥 그 전자결제 시스템에 그거 들어 있어요. 그럼 회계팀은 거기서 퍼 날라야 돼요, 데이터를. 일을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휴가 신청해갖고 연차 관리한다고 다 했어. 인사 시스템하고 연동 안 되고 급여랑 연동도 안 돼. 그런 전자결제 왜 하냐는 거죠. 왜 일을 만들어요? 전자결제의 기본적인 덕목은 연계된 시스템이 연계되는 프로세스를 가지도록 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업무 효율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업무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좋은 전자결제 그룹웨어들 많이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고요.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회계, 인사 이 연관된 프로세스들과 업무들과 연계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충 중소기업이 해야 되는 디지털 경영을 위한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을 바꾸시고 바뀐 생각으로 제품을 서치해 보시면 좀 다른 결과들을 맞이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강연을 하고 제가 이 캐시맵을 기획하면서 고민했던 얘기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캐시맵을 잠깐 빠르게 살펴보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맵은 전자결제 기반의 통합 업무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공공기관의 SI 사업을 오랜 시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MIS 파트라고 해서 회계, 인사급여, 구매자산 이런 시스템을 전문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만들면 제일 트러블이 생기는 데가 전자결제 팀하고 그룹웨어 팀하고 문제가 계속 생겨요. 문서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문서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거 없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그 비토당하고 막 그랬을 때 개인 이메일을 썼다. 국무부 장관 하면서 개인 이메일을 썼다. 그 사람들은 개인 이메일, 메일을 가지고 전자결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 이메일로 비밀 문서가 나갔다. 그래서 아주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자결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결제를 아예 저는 베이스에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전자결제를 베이스로 해서 통합 업무 시스템이 돌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통합 업무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캐시플로우 중심의 현금주의 회계를 한다. 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데이터 받아 논의 기록을 수집해서 이건 뭐야? 외상 때 들어온 거야? 식대 쓴 거야? 주유비 넣은 거야? 이렇게 용도 정의하면 장부와 리포트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회계에 히읗자도 몰라도 쓸 수 있다. 그냥 상식만 알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데이터는 가져와서 활용하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거 또각또각 넣고 있고 이걸 하나씩 전표로 바꾸고 있냐 이거죠. 그냥 가져와서 거기다 메모 때려버리면 그걸로 장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신속하게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거래명세서 작성 화면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거래명세서 폼으로 그냥 생겨 있어요. 그래서 거래명세서를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든지 써봤다든지 용도를 아신다면 이 프로그램을 쓰기 위한 사용법을 따로 배우실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이버나 그 다음을 매뉴얼 보고 쓰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해 왔고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의 프로젝트하고 납품 끝낼 때 이 매뉴얼 쓰는 일이 제일 괴로웠어요. 그 저희 IT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아마 고민들 하시고 계실 거고 사용법을 배우지 않고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캐시맵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카드 영수증 기반의 지출 결의라고 해서 이렇게 요 기능만 따로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용도에 따라서 필요하신 데도 있겠지만 캐시맵에서는 아예 이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연차 신청하고 그 연차가 되면 잔여 연차 계산이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죠. 전자결제에서 그냥 올라가서 누가 연차 간대 승인하고 잔여 연차하고 자동으로 계산이 안 되면 직원 많은 상태에서는 이 일 엄청나게 많은 일이 되고요. 지금 이 노동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회사마다 이 연차 관리가 굉장히 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업무까지도 자동화 시켜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출 결의를 하니까 수입 결의도 해요. 네, 지출 결의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카드 썼어요. 지출 결의 해요. 그다음에 내가 매출했어요. 그럼 매출 세금 계산서 끊고 그걸로 수익 결의를 해요. 이렇게 만들어 문서로 관리가 되고 또 프로세스로 관리를 하게 되면 자금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나가야 될 돈, 들어올 돈들이 순서대로 타임라인에 쫙 모여들면 자금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출퇴근 체크, 급여 연동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영수증 저희 제공되는 앱에서 찍으시면 됩니다. 앱으로 전자결제도 하시고요. 종이 영수증 받으시면 바로 찍으시고요. 알바했던 학생한테 영수증 받아야겠다 그러면 영수증 쓰셔서 그냥 폰으로 찍으면 바로 증빙 서류로 올라와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시작과 끝을 캐시맵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출근하면서 출근 체크하고 어저께 쓴 카드 정리하고 할 일 체크하고 기한할 거 기한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할당된 업무 처리하고 퇴근하기 전에 업무 일지 쓰고 그다음에 퇴근 체크하고 이렇게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다양한 리포트가 나옵니다. 월별 손익, 수입, 지출의 현황, 지출 추이, 지출 계획, 카드 사용 현황, 개인별 실적, 미수, 미지급, 상품별 판매 현황, 프로젝트별 수지, 자금 시뮬레이션, 계산서 발행, 누락된 것 체크, 여러 회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 이런 기능들이 원클릭으로 누리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캐시맵의 종결점은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회사 장악력을 키워주는 시스템이다. 내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요. 운전을 못해요. 기사 없으면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캐시맵은 하이라키하게 탐색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아시는 상태에서 캐시맵에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표님을 위한 시스템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건은 리딩입니다. 저희 캐시맵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을 겪었을 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못 하세요. 직원들에게 꼭 지켜야 할 원칙. 첫 번째, 업무일지 쓰세요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기록으로 남겨야 대표님이 나중에 다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지출 결의에 의해서만 출금을 해주겠다. 출금 처리하려면 지출 결의해라. 이거. 세 번째, 계산서 발행 시에는 수익 결의 꼭 올려라. 어디 계산서 끊었어요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수익 결의서 전자결제로 올려라. 그러면 대표님은 어디서든지 다 전자결제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원인자가 스스로 해라. 이제까지 그거 다 김 과장이 다 몰아서 해줬는데요. 이 틀을 깨셔야 된다. 다섯 번째, 발생 시점에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몰아서 하시면 아무 효과가 없고 시스템을 쓰는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흐지부지 내려앉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직원들에게 얘기하시고 이것들이 꼭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뭘 하셔야 되느냐? 결제 꼬박꼬박 하세요. 제가 저희 직원한테 받은 교훈입니다. 전자결제 왜 안 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결제 안 하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결제 문서 확인해서 결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원칙을 스스로부터 지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려야 되는 대충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대강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 크라우드 CEO 아카데미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으로 제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은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이 우측에 있는 인사이트 특별 패키지라는 게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캐시맵 서비스에다가 세무사가 캐시맵의 활용 교육과 가이드를 해주고 경영관리를 대행해주고 경영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차세대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를 인사이트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격리 대행 서비스에다가 세무사의 경영자 정보 서비스 이런 것들이 결합된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친 김에 소상공인을 위한 머니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캐시맵의 동생 같은 거죠. 근데 소상공인들은 카드 가맹점 사장님들이세요 주로.
그래서 이 카드 가맹점 사장님들은 책상에 앉아서 보시는 게 아니라 주로 폰을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특화된 서비스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머세스라고 해서 머니와 세무 서비스가 결합된, 세무사가 전자정보 활용을 가이드해주고 전자정보 기장을 가이드해주고 세무신고를 대행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영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는 캐시맵 서비스, 중소기업의 통합 업무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머니맵, 소상공인을 위한 전자장부를 만들었고, 이 두 사업자들은 세무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텍스맵 서비스를 만들었고, 또 중소기업을 위한 특화된 경영자 정보 서비스를 묶어서 인사이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싱크를 위한 싱크와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0년 된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20년을 썼습니다. 생각이 만들어지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 막 타이핑을 치고 나면 얘가 구조적으로 쫙 옮겨가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입니다. 이 서비스, 이 프로그램이 마인드맵 툴인데요. 생각을 구조화하고 체계해 줍니다. 프리타이핑에서 막 널어놨던 생각을 구조화하고, 이 구조화된 게 아래 한글, 엑셀, 워드, PPT, 간트 차트로 변환돼서 튀어나갑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의 맵, 하나의 생각 공간에 전 조직원이 동시에 들어와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바우처의 공급 기업이기도 하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검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특징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쓰고 있는 사람들이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 프로그램을 잘 안 알려줘요, 남한테. 자기만 그 효과를 누리려고. 전 세계 80개국에 수출된 소프트웨어이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걸로 논리적 사고를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영을 위한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